예,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바이러스의 특징,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하신 채로 넘어오셔야 돼요.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서는 크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간 연역적 방법이 좀 더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말하는 연역적, 귀납적이 뭔지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탐구 방법에는 크게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귀납적 탐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하는 것. 연역적 탐구는 잠정적 결론을 세워놓고 증거를 찾아 밝혀내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흐름도를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납적 탐구의 경우에는 현상을 먼저 관찰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특정한 관찰 주제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 관찰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관찰 방법과 절차를 만든 후에 그리고 관찰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관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있는 사례를 그냥 섬세하게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가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해석하고 그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귀납적 탐구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다 보니 나름의 결론을 만들었지만 이 결론이 정말 맞는지, 내가 생각한 인과관계가 정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귀납적 탐구 방법 이후에는요. 내가 관찰한 이 결론이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혹은 검증해내는 연역적 탐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절대 뭔가 별도 따로 떨어진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탐구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귀납적 탐구 결과로 연역적 탐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모든 게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아요. 모든 과학적 탐구 사실이 무조건 귀납적 탐구 다음에 연역적 탐구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들은 연역적 탐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역적 탐구는 도대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연역적 탐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관찰을 먼저 하고요. 아까 귀납적하고 비슷하게 가죠. 관찰을 먼저 해요. 하고 나서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저러지? 관찰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떠한 탐구 가설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하는 가설을 만들게 돼요. 가설에는 항상 원인, 결과를 포함하는 그런 한 문장으로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런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무엇 때문에 이러이러할 것이다. 혹은 아마도 A 조건이 변화한다면 B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한 문장으로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걸 검증하기 위한 탐구를 설계하겠죠. A를 달리하거나 그로 인해 달라지는 B를 관찰하거나 뭐 이런 탐구를 설계하고요.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운 가설과 맞는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면. 그러나 했더니 A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B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A와 B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땐 내 가설이 틀렸구나 하면 다시 가설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가설을 만들고 그걸 검증하는 탐구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갖다가 분석을 했을 적에 가설이 틀렸다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는 거고요. 가설이 맞고 검증이 되었다면 결론을 만들고요. 자, 이 결론이 다른 케이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를 점검한 후에 일반화된 법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물론 이 결과 정리 분석 시기에 뭐가 들어가줘야 되냐면요. 과연 이 탐구 설계와 수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가? 왜 가설이 맞지 않게 나왔는가? 여기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다시 가설을 설정해서 수행을 할 적에 수정된 탐구를
수행할 수 있고요. 혹은 가설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 정리에서 나의 가설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 탐구 과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인을 달리한다던가 아니면 변인 통제가 잘못됐다던가 이런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면역적 탐구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귀납적 탐구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한 가지 사실을 찾아내는 거고요. 연역적 탐구란 그런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예상한 결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아서 밝혀내는 방법을 연역적 탐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뭉뚱그려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관찰 및 문제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시면 순서를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어요. 관찰 및 문제인식 첫 번째, 두 번째 그에 맞는 가설 설정, 세 번째 탐구 설계 및 수행, 네 번째 결과 정리 및 해석, 그리고 결론 조출 및 일반화 이렇게 갈 거고요. 저는 예시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예시를 가지고 쭉 흐름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프린트에 있는 학습지를 가지고 이 현상을 실제 가설을 세워서 탐구를 수행한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보시겠습니다. 대충 흐름은 파악하셨으니까 가볼게요. 관찰 및 문제인식. 자연상 관찰하고 의문점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능할 수 있죠. 물 넣은 항아리는 겨울철이 됐더니 깨졌는데 간장을 넣은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어요. 장독대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장독대를 많이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물 넣은 항아리는 겨울이 되면 잘 깨지는데 간장은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관찰 및 문제 인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추론을 하실 겁니까? 간장은 안 깨지고 물은 깨졌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장은 얼지 않았고 물은 얼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간장은 짜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함량이 많을수록 잘 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소금 때문일 거야. 간장은 짜잖아. 순물질이 아니잖아. 혼합물이잖아.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안 얼는 거야. 그러면서 요거 이제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설인데 탐구를 수행하려면 그러면 소금이 많을수록 잘 안 얼는 걸까? 아니면 소금의 존재만으로 양은 상관없이 있기만 하다면 잘 안 얻는 걸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수행합니다. 동일한 그릇 5개에 같은 양의 물을 넣은 후,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양의 물을 넣은 후 A에는 소금을 넣지 않고 나머지 4개에는 각각 농도를 달리한 소금물을 만들어 온도계를 설치하고 냉동실 안 같은 위치에 놓은 후 매 분마다 어느 점을 측정을 한 거예요. 어느 점이라고 하면 좀 온도와 그리고 얼었는지 알았는지 여부 요거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온도, 어느 점이라고 하면 그래요. 뭐 어느 점도 나쁘진 않겠네요. 어느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어느 점이라는 건 물질의 특성이라서 혼합물에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온도라는 말이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썼지만. 자, 그러면 다시 같은 양의 물을 넣었대요. 그릇 5개에. 그릇도 당연히 사이즈가 같아야겠죠. 동일한 그릇. 같은 양의 물을 넣었고요. 그리고 A에는 소금을 안 넣었어요. 물만 넣었어요. B, C, D, E에는 소금을 넣었긴 한데요. 농도를 달리하게 된 거죠. 5%, 10%, 15%, 20%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위치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똑같이 했어요. 그릇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양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냉동실 안에 넣은 위치도 똑같았어요. 뭐만 달리했냐면 오로지 농도만 달리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지금부터 하는 용어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한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물을 넣지 않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조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조군은 항상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설정한 원인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건지 원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달리해주고 대조군을 놔둔 후에 검증 조건을 변화시킨 아이는 실험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아이를 대조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조군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단원에서 파스텔을 실험할 적에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대조군 설정을 되게 잘한 과학자거든요. 어쨌든 대조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대조군이라는 거, 실험군이라는 거 개념 잡으세요. 아까 경우에는 소금 넣지 않은 A가 대조군인 거고요. 나머지 B, C, D, E는 실험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변인은 한 번씩 보시면 우선 독립변인이 있고요. 종속변인이 있어요. 요거 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독립변인은 건드리면 그냥 자기가 변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남으로부터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종속변인은 어떤 아이냐면 독립변인 때문에 변하는 아이예요. 즉 A를 변화시키면 B도 변한다. 이런 개념일 적에 A는 독립변인이고요. B는 종속변인인 거예요. 저는 이제 예시를 이런 걸 많이 드는데요. 빛이 세지면 광합성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빛이 세지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죠. 빛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독립인 거고요. 얘가 종속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광합성을 많이 했더니 태양빛이 세졌어. 이런 말은 안 하죠. 광합성을 많이 했더니 태양빛이 세졌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광합성량은 독립변이 아닌 거예요. 구분 가시죠? 결과예요. 그래서 종속변이는 주로 결과를 얘기합니다. 독립변이는 주로 원인을 이야기해요. 요걸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실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결과는 항아리가 깨졌다, 얼었다 이거예요. 어느 온도예요. 어느 온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이는 뭐였냐면요. 소금물의 농도였죠. 독립변이는 얘예요. 요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금물의 농도를 변화시켰지만 나머지 조건, 냉장고의 위치, 그 다음에 물의 양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쵸?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냉장고 안에서 위치도 달리하거나 물의 양을 달리하거나 하면 변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천천히 얼었지. 냉장고 안쪽이 더 낮은 온도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 얼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작 변인 외에, 즉 지금 우리 실험에서는 소금의 농도 외에 나머지 모든 요인을 다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그걸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작 변인 이외의 나머지는 다 통제되어야 할 아이들이에요. 그래야 실험 결과가 똑바로 나와요. 그래서 통제 변인은 조작 변인, 소금물 농도 이외의 다른 모든 변인을 독립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체계적으로 하나씩 변화시키면서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변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험을 디자인하실 적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독립 변인이 뭔지, 종속 변인이 뭔지 찾으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조작해야 될 아이가 뭔지, 조작 변인이 뭔지 찾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 외에 나머지 통제 변인을 반드시 똑같이 일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 변인은 항상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유지해 줘야 돼요. 동일 조건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인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변인에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 때문에 종속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립변인이 원인이고 종속변인이 결과예요. 그런데 독립변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가설의 원인에 해당하는 특정 아이, 그 아이를 조작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을 얘기합니다. 이외의 나머지 조건들은 모든 조건들은 다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통제 변인은 통제를 해 주어야 동일 조건으로 통제를 해 주어야 올바른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변인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실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변인 통제와 대조군의 유무입니다. 그래야 가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변인 통제와 대조변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찾아내려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무언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넣어 놓은 거예요. 대조 실험 그리고 변인 통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지금 우리가 했던 실험, 가상으로 저랑 그냥 말만 하면서 했던 실험이 있잖아요. 뭐였어요? A, B, C, 그림은 좀 이해해 주세요. D, 이 실험에서 자, 물만 들어간 거 대조군이었어요. 그 다음에 농도를 달리한 B, C, D, E 얘네들을 얼렸죠. 농도가 점점 진해졌어요.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이런 경우였을 때 누가 제일 늦게 얼었을 것이다. 아마 지난 아이가 더 늦게 얼었겠죠. 이거 여러분 뭐랑 똑같냐면요. 중학교 때 배우셨던 어는 점 내림 현상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죠. 염화칼슘을 뿌리면 얼어있던 눈이 녹아요. 왜냐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만들잖아요. 혼합물이니까. 그래서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요거 생각하시면서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실제 이런 원리로 장독대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뭘 해석할 수 있냐면 아, 정말 혼합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좀 더 어느 농도가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간장이 맹물보다는 훨씬 더 늦게 어는구나. 안 어니까 안 깨졌겠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실험을 디자인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혼합물의 어느 점 내림 현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사실이 없으면 실험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연역적 탐구 방식은요. 기존에 알려진 선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탐구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래야 종속과 독립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야 결과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결과가 다시 다음 실험의 선 지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과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실험을 디자인하실 때, 그 다음에 디자인된 실험을 보고 가설을 찾아내실 때 충분한 양의 선 지식이 있어야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 꾸준히 학습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출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혼합물은 아무래도 어느 점이 훨씬 더 내려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유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어서 이제 일반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염화칼슘이라던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일반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주면 지금 이 내용들은 검증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증된 규칙을 찾아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모든 단계를 하셨다면, 자, 지금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무의 윗부분, 왜 다 초록색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이 약간의 힌트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 들으시고요. 요거 해보기를 한번 보시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줌으로 돌아오세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